중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공개된 국제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히토류 기술이 발견됐다는 문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 한 줄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중국 상무부는 밤새 회의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국가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기술은 무엇일까요? 왜 일본과 중국은 동시에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왜 국제사회는 히토류 전쟁의 승자, 한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을 긴장시키고 일본을 침묵시킨 한국 히토류 기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히토류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히토류라는 건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이라는 뜻이에요. 땅속에 묻혀있는 17가지 원소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산업의 거의 모든 첨단 기술에 이 히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 모든 첨단 무기, 모든 친환경 기술의 뒤에는 히토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화면이 저렇게 선명하고 생생한 색을 내는 것도 히토류 덕분이에요. 유로듐이라는 히토류가 빨간색을 만들어내고 터뷴이라는 히토류가 녹색을 만들어내고 이 원소들이 조합되어서 우리가 보는 화려한 화면이 완성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진동 모터에도 히토류가 들어가고 스피커에도 들어가요. 히토류 없이는 스마트폰이라는 물건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도 히토류로 만든 자석 때문이고요.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류로 만든 연구자석이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이 네오디뮴 자석이 없으면 전기차 모터의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테슬라도 현대차도 폭스바겐도 전부 이 자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분야로 가면 이야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가는 것도, 스텔스기가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것도, 잠수함이 소리 없이 조용히 깊은 바다를 움직이는 것도 전부 히토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정밀 유도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레이더 탐지 장비, 통신 장비, 야간 투시경, 이 모든 것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히토류 없이는 현대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이 히토류를 전 세계에서 90% 이상 생산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1980년대만 해도 히토류 생산 1위는 미국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전 세계 히토류의 상당량을 생산했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히토류 시장을 주도했고 중국은 그냥 여러 생산국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 한마디가 중국 히토류 정책의 시작이었어요. 덩샤오핑은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석유가 20세기를 지배했다면 히토류가 21세기를 지배할 거라는 걸요. 그때부터 중국은 히토류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보조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기술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어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40% 정도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광산, 동남아시아에 있는 광산, 남미에 있는 광산까지.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광산 채굴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캔 히토류 원석들도 전부 중국으로 가져와서 정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석은 어디서 나든 정제는 중국에서 한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그걸 그냥 두고 봤냐고요? 왜 미국은 히토류 시장을 중국한테 넘겨줬냐고요?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히토류라는 게 흙 속에 아주 낮은 농도로 퍼져 있어서 이걸 추출하려면 엄청난 양의 흙을 파내야 합니다. 톤 단위가 아니라 만톤 단위로 파냅니다. 히토류 1kg을 얻으려면 흙을 수백 톤씩 퍼내야 해요. 그 흙을 전부 화학 처리해야 합니다. 강한 산성 용액으로 녹여내고 여러 번 걸러내고 분리하고 또 걸러내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화학약품이 쓰이고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야 하고 오염된 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히토류 1kg을 얻으려면 폐수가 수천 리터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폐수에는 중금속이랑 방사성 물질이 잔뜩 섞여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 환경오염 비용을 감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환경 규제가 엄격하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먼저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 통과하는 데만 2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해요. 우리 동네에 방사성 폐기물 나오는 공장 짓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대 서명 받고 시위하고 소송 걸죠. 환경단체들도 가만 안 있어요. 시에라 클럽 같은 단체들이 즉각 소송을 겁니다. 설령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다고 해도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다 합치면 생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5배, 10배 비싸집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우리 대신 더러운 일 좀 해줘, 그런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였어요. 중국은 기꺼이 그 일을 맡았어요. 아니, 기꺼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내몽골이나 스촨성, 장시성 같은 외진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세워서 환경오염 따위는 그냥 무시하고 희토류를 뽑아냈습니다. 오염된 물은 그대로 강에 흘려보내고 방사성 폐기물은 땅에 묻어버리고 주민들 건강 피해 같은 건 신경도 안 썼어요. 내몽골 바오터우시 근처에 거대한 인공 호수가 있어요. 위성사진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큰 호수인데 그게 희토류 정제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모아둔 거예요. 그 호수 주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암 발병률이 몇 배나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형아 출산율도 높아졌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무시했어요. 언론 통제하고 주민들 입 막고 그냥 계속 생산했습니다. 당연히 생산 비용이 쌀 수밖에 없었죠. 환경오염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면 킬로그램당 100달러 하는 걸 중국에서는 20달러에 만들어냅니다. 어떤 나라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때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오염은 중국이 감당하고 우리는 싼 가격에 희토류를 쓰면 되는 거니까요. 서로 이익이잖아. 중국은 돈 벌고 일자리 만들고 우리는 싼 값에 첨단 산업 유지하고. 완벽한 거래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당시 워싱턴 정책 결정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고 저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덫이었습니다. 2025년 4월 중국이 드디어 40년간 준비한 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17개 희토류 원소 중에 12개 품목의 수출 통제를 건 겁니다. 수출 허가제를 도입해서 중국 상무부가 승인한 물량만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월에는 5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홀뮴, 에르뮴, 툴륨, 유로뮴, 이터뮴. 이름도 생소한 이 원소들이 갑자기 세계 경제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 세계 첨단 산업이 비상등을 켰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수출 통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새로 만든 규정 중에 역외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조항입니다. 역외 적용이 뭐냐면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은 제3국으로 수출할 때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땅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도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기업한테 전기차 모터를 수출한다고 칩시다. 한국에서 만든 모터를 한국 항구에서 배에 실어서 독일 항구로 보내는 거예요. 한국과 독일 사이의 거래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터에 들어간 자석에 중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되어 있어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어요. 0.1%, 1000분의 1만 들어가도요. 독일, 일본, 미국으로 가는 것도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 중국의 도장이 찍혀야 물건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자석 산업, 모터 산업, 반도체 산업, 전기차 산업, 방위 산업 전체가 중국의 규제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중국이 싫다고 도장을 안 찍어주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이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국도 일본도 독일도 미국도 전부 다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인질로 잡은 거예요. 4월 15일 그 회의실에서 저는 이 사실을 브리핑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지난 40년간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요.
옛날 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40년간 싼 히토류를 쓰면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목줄을 중국한테 넘겨준 거였습니다. 덩샤오핑이 40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은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백악관으로 불려갔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상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급망 전문가 몇 명이 모였어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시츄에이션룸 옆 소회의실이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표정이 어두웠고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45% 관세를 때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였고 중국은 히토류로 정면 맞받아친 상황이었으니까요. 미국이 펀치를 날렸는데 중국이 더 강한 펀치로 받아친 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경로에 있었고 참모들은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압박받고 있었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분위기였고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자료를 띄우면서요. 준비해온 발표 자료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히토류를 자체 생산하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요.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한 겁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상무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분위기가 험악했으니까요. 여기서 정면으로 반박했다가 괜히 찍히기 싫었습니다. 워싱턴에서 30년을 버티려면 이런 데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점잖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물었습니다. 장관님, 그 2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상무장관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가동하고 텍사스에 새로운 정제시설을 건설하고 호주에서 원석을 더 가져오면 됩니다. 우리한테 기술이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미국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데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상무장관은 화면을 바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맨해튼 프로젝트로 원자폭탄 만들었잖습니까? 아무도 못 만들 거라고 했는데 3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냉전 때 아폴로 프로젝트로 달에 갔잖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미국은 뭐든 해냅니다. 히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을 겁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논리거든요. 우리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미국 예외주의.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요. 국가안보보좌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통령한테 보고할 좋은 소식이 생겼다고 생각했겠죠. 나쁜 소식만 가져가면 혼나니까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직접 봐왔거든요. 실제로 공장 짓는 현장에도 가봤고 환경소송에 휘말린 프로젝트도 봤고 예산 초과로 중단된 사업도 봤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랑 히토류 생산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원자폭탄은 비밀리에 사막 한가운데서 만들면 됐어요. 주민동해 같은 거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 공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요. 장관님,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히토류 정제시설을 새로 짓는 데만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얘기고요. 현실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통과하는데 1년에서 2년, 주민공청회 거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 과정에서 소송이라도 걸리면 또 1년에서 2년 지연됩니다. 실제 건설하는데 2년에서 3년, 장비 설치하고 시운전하는데 6개월, 인력 훈련하는데 또 1년. 저는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했어요. 다 합치면 6년은 잡아야 합니다. 그것도 낙관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아는 현장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10년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할 겁니다. 중간에 뭐 하나 꼬이면 15년도 걸릴 수 있어요. 상무장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기 말에 토를 달았다고 불쾌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너무 비관적인 전망 아닌가요? 우리가 전시체제로 돌입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 풀고 예산도 대폭 늘리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면 되잖습니까?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면 환경 규제도 우회할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관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장관님, 우리가 왜 지난 40년간 중국한테 히토류 생산을 맡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히토류 정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중국한테 넘겨줬겠습니까? 환경오염 비용을 감당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히토류를 정제하려면 엄청난 양의 폐수가 나옵니다. 톤 단위가 아니에요. 하루에 수만 톤씩 나옵니다. 거기에 방사성 물질도 섞여 있어요. 토륨이라는 방사성 원소가 히토류 광석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오염된 물을 그냥 강에다 버려요. 방사성 폐기물은 땅에 묻어버리고요. 그래서 싼 거예요. 환경오염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짓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운틴패스 광산 주변 지역구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텍사스 농장주들이 자기 땅 옆에 화학폐수 처리 시설 들어선다고 하면 순순히 동의하겠습니까? 시에라클럽이 소송 안 걸겠습니까? 언론에서 매일같이 환경오염 기사 안 쓰겠습니까?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걸요. 국방장관이 답답하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한번 치면서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중국한테 백기 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거짓말해봤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지금 당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중국한테 협상 테이블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요. 관세를 낮추든 기술 수출 규제를 풀어주든 대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든 뭔가를 내줘야 합니다. 아니면 첨단 무기 생산을 상당 부분 포기하든가요. 전투기 생산량 줄이고 구축함 건조 속도 늦추고 미사일 생산 축소하고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중국 없이는 전투기 한 대 제대로 못 만드는 신세가 됐다니요. 냉전 시절 소련도 못했던 일을 중국이 히토류 하나로 해낸 겁니다.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고 폭격기 한 대 띄우지 않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카드를 쥔 거예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책임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상무장관은 여전히 2년이면 된다고 주장했고 저는 6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했고 결국 대통령한테는 상무장관 의견이 보고됐습니다. 좋은 소식을 원하셨을 테니까요. 상무장관은 그 후로도 언론에 나가서 떠들고 다녔어요. 미국은 2년 안에 히토류 자립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도 그 말을 받아서 연설했고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한테 질 것 같아요.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통령 지지율 폭락하고 주가 폭락하고 패닉이 일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실무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요. 진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2년은 꿈이고 6년은 희망이고 10년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준 유예 기간은 고작 1년이었거든요. 1년 후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해야 하나? 미국이 중국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봐야 하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중국이 그 시간을 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5월 어느 날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서에서 온 전화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담당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급한 보고가 올라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히토류랑 무슨 상관이지? 한국도 중국한테 히토류 80% 넘게 의존하는 나라잖아.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랑 같은 처지,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처지인데 뭘 어쩌겠어. 그래서 별 기대 없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무슨 보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한국 정부 연구소에서 히토류 없이도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 중인데 진짜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멈췄습니다. 뭐라고? 히토류 없이 연구자석을? 그런데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일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먼저 당했거든요. 우리보다 15년 먼저. 그리고 일본이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야 한국이 왜 특별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0년 9월 동중국해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센카쿠 열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은 센카쿠라고 부르고 중국은 다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이에요. 그 근처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 선장이 체포됐고 일본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이 경로했습니다. 외교적 항의는 기본이었고 고위급 교류 중단, 관광객 방문 자제 권고,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드 한 장을 더 꺼내들었어요. 히토류 수출 금지. 공식적으로는 금지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선적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세관에서 통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류 문제가 있다.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물건을 안 내보내는 겁니다. 사실상의 금수 조치였습니다. 일본 산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시 일본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80%에서 90% 사이였습니다.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끊긴 겁니다. 도요타, 혼다, 소니, 파나소닉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자석,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들어가는 란타넘, 광학 렌즈에 들어가는 세륨,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각종 히토류들. 이게 다 멈출 위기에 처한 겁니다. 도요타 공장에서는 프리우스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하나 긴급회의가 열렸고 소니에서는 카메라 렌즈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일본 정부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무역으로 서로 이익을 보는 관계에서 한쪽이 갑자기 물건을 안 판다? 자본주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중국도 히토류 팔아서 돈 버는 건데 왜 스스로 돈줄을 끊어? 그런데 중국은 그랬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히토류를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결국 일본은 굴복했습니다.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했어요. 처음에는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2주 만에 풀어준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굴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정부가 중국 압력에 무릎 꿇었다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일본 제조업 전체가 멈추는데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산업을 날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워싱턴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일본이 당했구나. 중국이 저런 카드를 쓰는구나.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일본보다 상황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마운틴 패스 광산도 있고 호주랑 관계도 좋고 최악의 경우 자체 생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2010년 그 사건 직후 일본 정부는 히토류 공급망 강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관련 부처가 총동원됐어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세요? 1,000억 엔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을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쏟아부은 겁니다. 일본의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공급원 다변화. 중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히토류를 확보하는 겁니다. 일본은 호주의 라이너스라는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라이너스는 호주 서부에 히토류 광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자금을 대주고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라이너스는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히토류 생산업체가 됐어요. 베트남에도 투자했습니다. 베트남의 히토류 매장량이 꽤 있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 광산 개발에 참여하고 정제시설 건설을 도왔어요. 미얀마에서도 히토류를 확보하려고 했고 카자흐스탄, 인도 등 여러 나라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둘째, 비축량 확대. 전략 물자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일본은 히토류 국가 비축량을 대폭 늘렸어요. 정확한 양은 기밀이라서 공개되지 않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6개월에서 1년치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끊어도 최소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든 거예요. 셋째, 수요 절감과 대체 기술 개발. 히토류를 덜 쓰거나 아예 안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모터와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에 투자했어요. 히토류 사용량을 30%, 50% 줄인 새로운 설계가 나왔습니다. 재활용 기술도 개발했어요. 폐가전에서 히토류를 추출해서 다시 쓰는 기술이요. 이 세 가지 전략을 15년간 밀어붙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2010년 80%에서 90% 수준이었는데 2025년 현재 50%에서 60%대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줄인 거예요. 2010년 수준으로 중국이 히토류를 끊어도 이제 일본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15년이 걸렸습니다. 1,000억 엔을 쓰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15년이 걸려서 의존도를 30%포인트 줄인 거예요. 완전한 자립이 아니라 의존도 축소입니다. 여전히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중히토류라고 들어보셨나요? 히토류 중에서도 특히 희귀하고 중요한 원소들이 있어요. 디스프로슘, 터뷴 같은 것들인데 이건 고성능 연구 자석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네오디뮴 자석에 디스프로슘을 조금 넣으면 고온에서도 자력이 유지돼요. 전기차 모터처럼 열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 쓰려면 디스프로슘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중히토류의 생산이 중국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히토류는 호주나 베트남에서도 나는데 중히토류는 대부분 중국과 미얀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얀마 광산도 사실상 중국계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이 마음먹으면 중히토류는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거죠. 일본이 15년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히토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2025년 12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일본 기업들로 가는 히토류 수출 허가를 일부러 지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서류가 밀렸다, 검토 중이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일본 언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사태의 대자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15년간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비축량도 있고 대체 공급원도 있고 2010년처럼 패닉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15년을 준비하고 1,000억 엔을 쓰고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예전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일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이 맥락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15년 걸려서 의존도를 30%포인트 줄였어요. 그것도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선이었고요. 미국은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2년이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6년에서 10년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뭔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희토류 없이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이요. 처음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15년 동안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못한 걸 한국이 했다고? 그게 말이 돼? 한국은 희토류 자체 생산도 못하는 나라잖아.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는 나라잖아. 우리보다 더 취약한 나라가 무슨 수로.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팀에서 급하게 출장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방산협력회의 참석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희토류 대체 기술 검증이었어요. 서울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희토류 대체 기술이라는 게 그동안 수없이 발표됐거든요. 일본에서도 나왔고 유럽에서도 나왔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성공했다는 것과 실제로 양산할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술들이 실험실 단계에서 멈췄어요. 성능이 기존 희토류 자석에 못 미치거나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정부에서 성과 홍보하고 알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기술일 거라고요. 한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과장해서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한테 우리도 카드가 있다고 보여주려는 제스처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창원에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에 도착해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 건물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미국의 국립연구소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연구진을 만나고 실제 샘플을 보고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장이 직접 설명해줬어요. 통역을 통해서 들었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건 비희토류 연구자석입니다. 네오디뮴이나 디스프로슘 같은 희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대신 철, 질소, 그리고 일부 일반 금속을 사용합니다. 이 원소들은 전 세계에 풍부하게 있어요. 중국이 독점하지 않는 것들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성능은 어떤가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연구팀장이 대답했어요. 기존 네오디뮴 자석의 약 90% 수준입니다. 일부 응용 분야에서는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90%요.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산업용 모터 같은 데는 90%면 충분할 수 있어요.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희토류 의존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물론 고성능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 군사용 정밀 장비 같은 데는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90%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생산 비용은요? 아직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양산 단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원재료 비용만 보면 기존 희토류 자석보다 훨씬 저렴할 겁니다. 희토류가 비싼 이유의 상당 부분이 공급 독점 때문이니까요. 우리 기술은 그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할 게 남아 있었어요. 환경오염은요? 생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나요? 연구팀장의 대답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희토류 정제처럼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금속 가공 수준의 환경 부담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체 기술이 아니에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희토류 자체 생산을 못하는 이유가 환경오염 때문이라고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중국한테 맡긴 거라고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이 기술은 그 문제를 우회합니다. 희토류를 안 쓰니까 희토류 정제 과정 자체가 필요 없어요. 방사성 폐기물도 안 나오고 엄청난 화학 폐수도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수준의 환경 부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 미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생산할 수 있어요. 환경 규제가 엄격한 나라들에서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환경단체가 소송 걸 근거가 없어져요.
2년은 아니더라도 6년이나 10년씩 안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연구원을 나와서 바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기술 자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용화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국방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걸 우리랑 공유할 용의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과 그걸 나눠줄 의향이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양산 시설을 짓는데 자금이 필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려면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리고 중국의 견제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잘하면 협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창원을 떠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미국 방산 공급망을 담당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미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배울 게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불편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안도였어요. 드디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인다는 안도감. 중국한테 무릎 꿇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희망. 1년 후에 뭔가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서울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구나. 이 나라는 희토류가 안 나와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로 돌파하려고 한 거예요. 일본은 15년간 공급원 다변화에 집중했어요. 중국 대신 호주에서 베트남에서 사오자. 그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한 거예요. 희토류 자체를 안 쓰면 되잖아.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리자.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연구실 성과와 양산은 다른 문제예요. 90% 성능을 95%로 올려야 하고 생산 비용을 더 낮춰야 하고 내구성을 검증해야 하고 양산 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소 2년에서 3년은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뭔가 나왔다는 걸. 자기들의 독점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한국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희토류의 독점도 중국에서만 나고 중국이 기술을 가져서만 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중국의 희토류 독점도 이렇게 천천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중국의 독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끝에 시작점에 한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워싱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관료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가 올라가도 검토하고 회의하고 또 검토하고 또 회의하고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가는 게 일상이에요. 긴급하다고 해도 최소 2주는 걸립니다. 그게 미국 정부의 속도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있었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쪽 소식통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재료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처음 보고된 건 4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에서 실험 결과를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했어요. 비희토류 연구자석 개발에 성공했다. 성능은 기존 대비 90% 수준이다. 양산 가능성이 있다. 이 보고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서 대통령실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72시간이요. 3일 만에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미국 같으면 3일은커녕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려요. 그 다음에 차관급 회의에서 논의하고 장관급 회의에서 또 논의하고 백악관에 보고할지 말지 결정하고 보고한다고 해도 대통령 일정 잡는데 또 며칠이 걸리고 한 달은 우습게 지나갑니다. 한국은 72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 장관 긴급회의 소집하라. 오늘 저녁 안에. 그날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핵심 부처 수장들이 다 모였어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예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다음 날 아침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히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대통령실 직속으로요. 실무 책임자급이 아니라 장관급이 직접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든 겁니다. 매주 점검 회의를 열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고 결정한다. 관료주의적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였어요. 둘째, 범정부 히토류 공급망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단순히 위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해외 광산 투자, 재활용 기술 개발, 대체 소재 연구 확대, 공적 비축 확대,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이 5가지 축으로 전략을 짜겠다는 거예요. 셋째, 한국재료연구원의 비히토류 자석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산 기술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즉시 착수한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기술이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에 적용되도록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넷째, 중국과의 히토류 공급망 한 라인을 가동한다. 이건 좀 의외였어요. 대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적대적으로 가지 않겠다,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하지만 의존도는 줄이겠다. 균형 잡힌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72시간 만에 대통령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그날 밤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다음 날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은 절대 못합니다. 유럽도 못해요. 일본도 저 정도 속도는 안 나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독특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좀 알 것 같았어요. 속도입니다. 결정하고 실행하는 속도. 위기가 왔을 때 온 나라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집중력. 그게 한국의 경쟁력이구나. 저는 워싱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제출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어요.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상무부는 여전히 2년이면 자체 생산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였어요. 검증이 필요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증하는데 몇 달이 걸리면 그동안 한국은 또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 한국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토류뿐만 아니라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배터리 소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조급해졌어요. 한국이 먼저 움직이면 협력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합류하면 따라가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기술도 한국이 가지고 있고 협력 논의도 한국이 먼저 시작했으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국방부 상관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주도권을 놓칩니다. 상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어. 상무부는 한국 기술에 회의적이고 국무부는 중국 자극하지 말자는 입장이고 의견이 안 모아지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느린 사이에 한국은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 한국의 비히토류 자석 기술에 대해 긴급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중국 과학기술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중국은 2가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 자체의 파급력. 한국이 개발한 비히토류 자석이 상용화되면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이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히토류 카드를 쓸 수 있는 건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히토류 없이는 전기차 모터를 못 만들고 풍력 발전기를 못 만들고 미사일 유도 장치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히토류 없이도 자석을 만들 수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당장 중국의 지위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한국의 기술이 양산 단계에 이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성능도 아직 기존 히토류 자석에 못 미치니까요. 하지만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술은 발전하잖아요. 90% 성능이 95%가 되고 95%가 100%가 되고 생산 비용은 점점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의미가 없어져요. 중국이 40년간 공들여 만든 전략 자산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둘째, 동맹 구도의 변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세계는 미국 중심의 동맹과 중국 중심의 블록으로 나뉘어 가고 있잖아요. 그 경쟁에서 중국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히토류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무리 반중 전선을 구축해도 히토류는 중국한테서 사야 해요. 그게 중국에게 협상 레버리지를 주는 거죠. 관세 때릴 거야? 좋아. 그럼 히토류 끊어. 대만 지원할 거야? 좋아. 그럼 히토류 끊어. 그런데 한국이 비히토류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미국, 일본, 호주와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토류 없이도 첨단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국 주도의 동맹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중국의 히토류 카드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정학적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한국이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이 자금과 시장을 제공하고 일본이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고 호주가 광물 원료를 제공하는 협력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 이 네 나라가 손을 잡으면 히토류 의존 없이 첨단 제조업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한국이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주니까요. 지금 한국은 그 위치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히토류가 한 톨도 안 나와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80%가 넘어서 미국보다 더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런 나라가 히토류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다니요. 자원이 없으니까 오히려 기술에 올인한 거겠죠.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 기술 개발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세련된 표현이었어요.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중국한테는 경고였고 미국과 일본한테는 손짓이었어요.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같이 손잡자라는 의미였죠.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한국을 직접 비난하지도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로는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애로사항을 겪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통관이 지연된다든가 인허가가 늦어진다든가. 직접적인 보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한화오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의 대형 조선사인데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거든요. 그 미국 법인이 중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 거였지만 업계에서는 히토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봤어요. 미군 함정 건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신호였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너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지? 미국 편 들면 가만 안 둬.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냈어요. 7월에는 호주와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8월에는 미국 에너지부와 히토류 대체 기술 공동 연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도 물밑 접촉이 이어졌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명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한테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는다. 히토류 공급망 한 라인도 유지하고 무역관계도 유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대안을 만든다. 의존도를 줄인다. 혼자 하지 않고 동맹과 함께한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중국이 압박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비히토류 자석 기술. 이게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카드예요. 저는 한국재료연구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연구소에서 묵묵히 연구하던 사람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원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몇 년간 실험실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결국 해낸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이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어요. 아니, 한 나라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확산되면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끝나고 새로운 공급망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는 겁니다. 조이준이라는 전문가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도 이렇게 천천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겁니다. 한국의 비히토류 자석 기술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이에요. 중국의 독점은 영원하지 않다는 선언.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이길 수 있다는 선언. 작은 나라도 게임을 바꿀 수 있다는 선언. 저는 30년간 미국 방산 공급망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기술 개발을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어요. 성공한 것들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군요. 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 7월 초 드디어 워싱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저를 불렀어요. 한국과의 히토류 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상무부의 반대를 누르고 국방부가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안보 문제니까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한국이 4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7월에 이미 동맹국들과 협력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겨우 검토를 시작한다니. 3개월이나 늦은 거죠.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협력을 제안하러 가는 거였어요.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서 한국에 손을 내밀러 가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 30년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한국한테 기술을 배우러 가는 입장이 됐다니. 자존심이 상하냐고요? 조금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존경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해낸 일에 대한 존경. 그리고 기대도 있었어요. 한국과 손을 잡으면 정말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끝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 그 희망을 안고 저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7월 셋째 주,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차관 보급 인사 2명, 에너지부 담당관 1명, 그리고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과장까지 미국 정부의 핵심 부처에서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이 함께 왔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미 핵심 광물 공급망 협의였지만 진짜 목적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비히토류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러 온 겁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한 정부 청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외교부 북미국장, 그리고 한국재료연구원장까지 참석했어요. 양측 모두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나온 겁니다.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양쪽 다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 시작 전에 한국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5월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 측이 약간 조심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기술이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니라서요. 기대를 너무 높이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의 겸손한 태도였어요. 자신들이 가진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그 안에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이제 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준비가 됐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당연한 거겠죠. 2달 동안 호주, 일본, 유럽에서 연락이 왔을 테니까요. 미국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게 된 거예요. 협상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깨달은 거죠. 회의가 시작되고 미국 측 수석 대표인 국방부 차관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비히토류 자석 기술 개발에 축하를 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이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외교적인 인사말이었지만 핵심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당신들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 협력하자.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산업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외교적인 표현이었지만 뜻은 명확했어요. 그냥 기술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도 받을 게 있어야 한다.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의 입장은 이랬어요. 한국의 기술을 미국에서 양산할 수 있게 해달라. 기술 이전이나 공동 생산 형태로 미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 그 대가로 미국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 한국 측의 입장은 이랬어요. 기술 이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대신 공동 연구 개발은 할 수 있다. 양산 시설도 한국에 짓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미국에도 일부 시설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히토류 비축 물량 중 일부를 한국에 공급해달라. 아직 우리 기술이 양산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안전망이 필요하다. 양측 다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분위기가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측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상대는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진짜 상대는 베이징에 있다는 걸. 중국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맞서려면 협력해야 한다. 그 인식이 협상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회의 둘째 날 한국재료연구원장이 기술 현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제가 5월에 들었던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었어요. 2달 동안 연구가 더 진행된 거죠. 성능이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5월에는 기존 네오디뮴 자석 대비 90%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제 92%까지 올라왔대요. 고작 2%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분야에서 2%는 큰 차이입니다. 연구가 계속되면 95%, 나아가 100%도 가능하다는 전망이었어요. 생산 비용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실험실 수준에서는 기존 히토류 자석보다 비싸지만 양산 시설을 갖추면 비용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었어요. 히토류 가격이 중국의 통제 때문에 높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비히토류 자석은 원재료가 철이랑 질소니까 양산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미국 측 기술 담당자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내구성은 어떤가요? 고온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나요? 대량 생산 시 품질 일관성은? 특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측이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일부는 아직 검증 중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고 일부는 자신있게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줬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미국 측 기술 담당자가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셋째 날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사흘 만에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협력의 큰 틀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한미 비히토류 자석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출범한다. 미국 에너지부와 한국과기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양국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만든다. 연구 비용은 분담하고 연구 성과는 공유한다. 단,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식 재산권을 인정한다. 둘째, 양산 시설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 건설한다. 초기 시설은 한국에 먼저 짓고 기술이 안정화되면 미국에도 시설을 둔다. 미국 시설은 한미 합작 형태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은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셋째, 미국은 전략 비축 히토류 중 일정량을 한국에 공급한다. 한국의 비히토류 기술이 양산될 때까지 한국이 중국 보복에 취약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공하는 거예요. 동맹국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넷째, 이 협력을 일본, 호주로 확대하는 것을 공동 추진한다. 한미 양자 협력에서 시작해서 쿼드 국가 전체로 확장하는 로드맵을 만든다. 중국 의존 없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함께 구축한다. 합의문 초안에 서명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초안일 뿐이고 본국에 돌아가서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실무 협상도 더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죠.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열렸는데 격식 있으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한국 전통 음식들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먹어본 한식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양측 인사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협상 테이블에서는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한국 측 차관이 저한테 소주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미국이 기술만 빼가려는 거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이 과장된 거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둘 다 웃었어요.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해보니까 진짜로 같이 가려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혼자 하면 다 가질 수 있지만 오래 걸리고 같이 하면 나눠야 하지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천천히 가다가는 다 끝장날 수 있어요. 같이 빨리 가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게요.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로 승부하잖아요. 우리 미국은 자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 개발에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돈 주면 중국에서 사면 되니까 굳이 힘들게 기술 개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필요했으니까요. 희토류가 없으면 반도체 산업도 위험하고 자동차 산업도 위험하고 방위 산업도 위험해요.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필사적으로 연구했던 겁니다. 저는 술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위해, 그리고 중국 독점의 종말을 위해. 다들 잔을 부딪혔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낼 수 있겠구나. 중국의 희토류 무기에 맞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작은 나라가 세계 질서를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것도 가장 절실한 순간에.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다리들이 빛나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도시가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수도가 됐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내는구나. 그리고 그 힘이 지금 세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워싱턴 집무실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격동의 한 해였어요. 4월에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암담했습니다. 방법이 없다. 우리는 중국한테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미 비희토류 자석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초기 3년간 총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미국 2억 5천만 달러, 한국 2억 5천만 달러.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일본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참관단이 왔다 갔고 내년 초에 한미일 3자 협력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로 했어요. 일본이 15년간 쌓아온 희토류 다변화 노하우와 한국의 대체 기술이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겁니다. 호주도 적극적입니다. 호주는 희토류 원석이 풍부하거든요. 중국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아요. 문제는 정제 기술이 없어서 원석 그대로 중국에 팔았던 건데 한국의 비희토류 기술이 상용화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호주에서 나는 다른 광물들로 자석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요.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12월 15일,
도쿄에서 한일 경제단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국 경제계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어요.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의 게이단렌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고령화, 산업 경쟁력, 핵심 광물 안보를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히토류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잖아요. 무역 분쟁도 있었고 역사 문제로 갈등도 있었고. 그런데 중국이라는 공동의 도전 앞에서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중국의 히토류 공세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압박할수록 주변국들이 뭉치게 되는 거죠. 한국 국내 상황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비히토류 자석 기술이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어요. 여러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현대차, LG, SK.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마다 모터가 들어가고 모터마다 연구 자석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 자석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중국에서 사와야 해요. 중국이 가격을 올리면 원가가 올라가고 공급을 줄이면 생산이 멈춰요. 그런데 히토류 없이 자석을 만들 수 있다면 중국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전기차를 만들 수 있어요. 원가도 안정되고 공급 리스크도 사라집니다. 전기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꿈 같은 얘기죠.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발전기 한 대에 연구 자석이 수백 킬로그램씩 들어가요. 탄소 중립 시대에 풍력 발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히토류 공급이 불안정하면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비히토류 자석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축함 한 척에 히토류 4.5톤, 스텔스기 한 대에 920kg. 이게 다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히토류 자석으로 대체하면 중국 눈치 안 보고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히토류 돈잔치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처음에 그 표현을 보고 좀 자극적이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한국 정부 추산으로는 비히토류 자석 시장이 2030년까지 연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기술이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산 비용을 낮춰야 하고 품질을 안정화해야 하고 고객들의 검증도 받아야 해요. 2년에서 3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미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야 정상인데 반대로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왜일까요? 대체 기술의 경제성을 무력화하려는 겁니다. 비히토류 자석을 개발해도 히토류 가격이 충분히 싸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기존 히토류 자석이 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면 누가 새로운 기술을 쓰겠어요? 90년대에 중국이 미국 히토류 산업을 무너뜨린 방법이 그거였어요. 가격을 바닥까지 낮춰서 경쟁자들을 다 죽인 거죠. 경쟁자들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가격을 올렸고요. 같은 전략을 쓰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한미일 호주가 손을 잡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낮춰도 정부 보조금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급망 안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비히토류 자석을 쓰겠다는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한번 개발된 기술은 사라지지 않아요. 중국이 아무리 가격 전쟁을 해도 한국이 가진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 중국이 다시 가격을 올릴 테고 그때 대체 기술이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중국도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하는 겁니다. 저는 집무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연초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 저는 절망했어요. 미국이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됐어요.
중국의 공격이 오히려 우리를 깨웠습니다. 40년간 안일하게 중국에 의존하던 버릇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희토류가 한 톨도 안 나는 나라,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는 취약한 나라. 그 나라에서 희토류 없이 자석을 만드는 기술이 나왔어요.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가장 절실한 자가 가장 창의적인 법이니까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30년간 미국 방산 공급망을 담당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기술의 흥망성쇠, 국가의 부침, 동맹의 형성과 해체. 그런데 이번 일은 특별했어요. 작은 나라가 큰 판을 뒤집는 걸 봤으니까요.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물론 앞으로도 도전은 많을 거예요. 기술을 양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중국의 방해도 있을 거고 국제 정치의 변화도 있겠죠. 한미 협력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독점은 영원하지 않다. 대안이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한국 전문가가 했던 말이 맞았어요. 중국의 희토류 독점도 이렇게 천천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겁니다. 희토류 전쟁의 분수령. 중국 독점의 종말이 시작된 해. 그리고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선 해. 저는 창밖의 워싱턴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이 또 우리를 놀라게 하겠지. 그 작은 나라가 또 한 번 역사를 쓰겠지.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계가 두려워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나라는 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막지 못한 그 기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희토류 기술이 자랑스러우셨다면 한국 희토류 화이팅!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